예, 자, 시작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원래 수업을 했던 상황인데,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참 어색하네요. 예. 어, 자, 회차를 좀 진행하는 데 앞서서, 참고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론 수업 듣는 분도 예, 있지만 투엔투라던가 심화 과정 예, 그리고 예, 모의고사반까지 다 쭉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다양해요. 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쭉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론 때 좀 다루는 부분이었고 이것은 좀 심화 때 이거는 모의고사 반에서 다뤘던 부분 또는 이 부분은 좀 활용점정 파이널 사료 분석에서 좀 다뤘던 부분 이런 것들 좀 강조하면서 좀 갈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그만큼 적중했고 찍었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상의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이렇게 문제로 적용되는 것만큼 예, 학습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지방직 대비에 대한 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이제 좀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절대 제 그 실력에 대해서 과신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만큼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살짝 예, 또 제가 예, 좀 적중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좀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총평부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석 있고 총평 있고 이렇게 학습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깊이 있게 제가 좀 설명을 해봤는데 좀 써봤는데 이런 내용들은 마무리하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면서 접근을 좀 할게요. 예. 자, 1번부터 볼게요. 예, 참고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해설을 아주 자세히 제가 해놨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설은 이 해설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지만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의 형태가 앞으로 지방직이라던가 내년에는 어떻게 응용되고 예,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 내용들을 또 초점을 맞춰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응용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개념이 다른 시대하고 예, 살펴봤을 때에는 어떻게 예,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가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먼저 저는 이제 T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T하고 S형이 있다는데 저는 T형 기준으로 해설을 만들어 봤습니다. 해볼게요. 1번 밑줄친 국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T형 문제 풀었던 분들은 조금 사료가 반가웠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사료 특강에도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또 심화 과정에서도 이 말은 많이 했었지요. 특히 이제 정조지요. 자, 정조에 대한 단서는 예, 행차라는 것도 있고 백성의 의견을 들었던 격쟁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척신을 제거했던 내용들 저는 이걸 조금 강조했었어요. 예, 특히 영조 같은 경우는 척신, 환관 이들을 등용했다. 하지만 정조는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다 제거했다. 이걸 좀 언급했었죠. 자, 제일 중요한 건 탕탕평평 시실 편액도 있지만 하나의 달빛이 땅 위의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요 달은 태극이며 그 태극은 바로 나다. 만천 주인 만천명월 주인홍 예, 이 표현이죠. 만천명월 주인홍 그렇죠? 천갈래의 그 하천을 비추는 달과 같은 역할을 바로 내가 할 것이다. 그런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그 심화 수업 때도 좀 다뤘던 부분이었는데 예, 그래서 영조 이후에 나오는 탕평책 정조의 정책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1번에 금이형 나오는데 이건 숙종 때 오근형 마지막이라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서 청에 복수를 하자. 북벌 설치 얘기인데요.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 여기에는 자, 병자호란 이후에 나오는 거죠. 효종 때가 대표적인 예고 숙종 때도 북벌론이 나오긴 했지요. 자, 3번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의 특권을 폐지한다. 이것은 정조의 바로 금난 정권을 혁파했던 친해통공 얘기 아닙니까? 근데 친해통공 자체가 결국에는 예, 시전상인과 노론과의 결탁관계를 끊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에 백성의 여론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신문고 제도를 부활했다. 신문고는 자, 민생 안정 차원에서 영조가 실시한 거라 보면 되겠죠. 영조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난이도를 하루 좀 봤는데요. 이게 쉬운 문제로 봤던 이유는 사료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사료가 아니라 좀 익숙한 사료고 예, 그리고 또 단서가 좀 많이 제시가 되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예, 사료 분석은 좀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근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뭔 얘기냐면 오군형을 하나씩 살펴보는 건 이건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금이용이 숙종 때 만들어진 것을 머릿속에 잡아놓은 사람은 쉽게 풀 수 있지만 그거를 다루지 않으신 분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자, 왕의 제도를 갖고 왕의 정책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왔을 때 그 제도가 어느 왕 때 시행되는 것도 꼭 잡아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군형도 그렇지만 뭐 비변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 밖에 지방군의 운영 체제, 뭐 재승방약이라던가 하나 질문해 봅시다. 재승방약 체제가 언제 나왔어요? 이거 바로 대답 안 나오죠? 그렇죠? 을묘해변 때 재승방약 체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종 때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재승방약 체제가 처음 나왔을 때의 왕조사를 물어보면 사실 쉬운 게 아닐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왕조사의 업적은 기본적인 거고 제도사까지도 왕조사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눈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참고로 제가 지지난주에 그 공기특강 그 전근대사 시대사 특강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도 숙종 때 금이형을 좀 잡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에 대한 내용도 좀 다 잡았던 부분들이라서 그 공기특강 들었던 분들은 크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넘어갈게요. 자, 2번 갑니다. 아, 잠깐만요. 1번 예, 결론 내릴게요. 왕조사는 기본이고 제도사도 왕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예,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정확하게 선지를 맞춰낼 수 있어요. 자, 2번 갑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구강. 자, 이것은 뭐 너무 쉬운 문제였죠.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 이걸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공민학, 이건 기본적인 이론 수업 때도 다뤘던 부분이었습니다. 공민학의 반원자주책. 자, 공민학의 반원자주책과 왕권강화책 이거 순서 묻는 문제 나오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공민학과 연결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갈 수 있겠죠. 정동인성 인문서 폐지, 요동지방 공약. 요동지방 공약은 사실상 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좀 갖고 있는 거고 요동이 당시 원면 교체이기 때문에 비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약했던 것도 우리 수업 때 좀 다뤄봤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장례원을 설치했다는 얘기, 3번은 동국병감 얘기, 4번은 과전법 실시 얘기. 4번은 좀 살짝 가야죠.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은 왕 업적으로 가지 마십시다. 장례원은 그냥 조선시대 때의 노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노비, 소송과 관련된 업무, 조선시대 때 관청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동국병감, 이건 뭐 문종 때라 하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왕조사 엄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사실상 15세기 때 병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왕인지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동국병감이 원해 침략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쉽게 풀 수 있는데 근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는 정치사를 물어보는 문제여서 2번은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1번과 3번, 4번은 정치사가 아니죠. 보시면 알겠지만 1번은 사회사고 3번은 문화사고 4번은 경제사죠. 아, 정치사로 물어보지만 경제, 사회, 문화를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 종합적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문제였죠. 이 문제는 쉽게 나왔지만 만약에 2번 선지 이거를 좀 틀어버리고 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치사 중심으로 경제사회 문화를 함께 봐야 되는 눈은 항상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수업 때도 많이 하는 부분이죠. 예. 자, 특히 공개특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강의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이 정말 좋았다는 것 같아요. 예, 타이밍이. 왜냐하면 시험 직전에 특히 이번에 근현대사가 많이 안 나왔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정근대사만 그 시대사로 공개특강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근현대사는 안 해버렸는데 약간 좀 찝찝하긴 했는데 다행히도 근현대사는 별로 나오지도 않았고 또 어렵지 않게 나와가지고 예, 정근대사에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 공개특강에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3번이 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예, 국가직, 지방직 문제의 방향을 좀 제시하는 신유형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이 3번 문제는 자, 이 문제는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자료를 통해서 시대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런 형태의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해봅시다. 잠깐만요. 자료를 딱 보고 시대를 파악하는 거긴 하지만 수험 공부를 하실 때에 자료를 보고 시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이거 인구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기존에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많은 그 사료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자료를 많이 봐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 시대를 정확하게 잡아내면 자료가 그대로
파악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료 파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어떤 게 나올지는 예측이 안 돼요. 하지만 시대를 잡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대만 잡으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좀 강조하면서 직접 문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조선과 일본과 중국의 인구 변화입니다. 지금 현재 조선 쪽 나와 있는데 지금 시기가 17세기 이후에 쭉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17세기 이후에 쭉 증가하다가 점차 정체되는 내용이 나오네요. 18세기 때부터는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시기가 지금 중국과 조선과 일본에서 조선과 일본은 시기를 같은 시기로 줬지만 중국은 다르죠. 중국은 지금 1100년, 그러니까 12세기 때부터 쭉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1번. 자, 18세기 중반 이후에 조선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18세기 중반이면 한 1700년 한 중반? 그러니까 1750년 그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그 이후엔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먼저 자료 해석도 잘못됐을 뿐더러 여러분들 이때에는 또 감소하게 되는데 그렇죠? 증가했다 하더라도 삼남지방을 개발하거나 인구의 유입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조선에 인구 유입이 있었나요? 조선 후기 때?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막 우리나라에 막 이주하고 이건 지금이죠. 그렇죠? 외국인 이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지금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선 후기 인구 유입은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워버리시고요. 2번 가볼게요. 1번은 지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문제 풀다가. 근데 2번을 해보면 명대 초기에는 1억 4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구는 청대 초기에 4억 명을 돌파했고 19세기 중반에는 4억 2천이나 됐는데 자, 이 명대 초기가 몇 세기라고는 되어 있지 않았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명은 상식적으로 조선이랑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될 무렵에 명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연결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연도 시기 연결할 게 아니라 그냥 그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 이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기적으로 한다면 14세기쯤으로 봐야겠죠. 조선이 1492년 14세기니까. 그렇죠? 14세기쯤으로 본다면 한 1300년 후반이라던가 한 1400년 초반이라던가. 그렇죠? 이때로 보면 0.75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7500 이렇게 명으로 봐야겠죠. 3억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명대 초기에는 1억 4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4천이라는 건 한 1600년쯤 되는데 이건 17세기죠. 17세기 때가 명나라 때입니까? 17세기 때는 청시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이 아니라 청으로 바꿔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청대 초기가 3억 명이 아니라 청대 초기는 1억 4천으로 가야 되겠고 그리고 19세기 중반은 이건 맞겠죠. 그렇죠? 자, 이거 중국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문제가 아닙니다. 자, 중국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선 건국되었을 때는 명이고 그리고 외란을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명이 약화되고 여진족들이 성이 커지면서 청이 되잖아요. 그쵸? 그때가 이제 조선 외란 때니까 한 17세기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은 17세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제가 쭉 중국사를 좀 가야 될까요? 중국사 잠깐 볼게요. 수, 당. 그 다음에 이제 5대 10국 되고, 그 다음에, 자, 송. 그리고 이제 거란, 여진, 자, 그리고, 원, 몽골, 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명, 청. 이렇게 되죠. 왕안석의 신법, 이런 거 나올까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연운 16주를 거란이 차지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사에만 나와 있는 건 안 나와요. 공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누군가가 중국사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사를 학습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혀 한국사의 이런 문제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사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국이랑 우리의 역사와가 연관성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가 되면 뭐가 나오냐면 수 때는 고구려의 살수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6세기 한 후반쯤 되겠죠? 그 다음에 당 때는 안시성 싸움 아시죠? 그렇죠? 고구려의 7세기 초반이 되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송은 고려가 건국될 무렵 광종 때이기 때문에 한 10세기쯤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거란은 이것도 10에서 11세기쯤 보는데 고려 전기 때 성종부터 거란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다음 여진은 12세기 때 여진이 이제 금이 되면서 이자겸이 사대를 승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은 13세기 때부터 몽고가 쳐들어왔고 결국에는 13세기 이후부터는 결국에는 원의 간섭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4세기 때가 되면 홍건자가 왜구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명은 결국에는 14세기 조선 건국될 무렵의 명이 되겠고, 청은 제가 수업 때는 이거 많이 언급했어요. 외란을 계기로 중국은 왕조가 바뀌었다. 일본도 막부가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만 서인이 그대로 권력을 이어갔다.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외란 그 이전과 이후에 우리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상황을 물어보는 외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17세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쓴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와 연결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중국사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우리 역사를 연결시키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옳은 것 고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2번은 틀린 얘기죠. 그렇죠? 옳은 것 고르니까 2번은 틀린 얘기죠. 그렇죠? 예, 이제 3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3번은 17세기, 18세기 초반에 조선을 비롯한 삼국은 농업기술이 발달했고 농경지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자, 현재 조선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그렇고요. 다 조선 후기 우리의 역사 때 따라 중국, 일본도 다 농업 생산력이 발전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는 거고, 4번에 17세기 이후에 일본의 인구는 정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17세기 이후라고 한다면 1600년대부터인데 1600년대부터는 쭉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슨 정체입니까? 그렇죠? 정체되었다라고 한다면 18세기 이후로 가야겠죠.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는 거죠. 예. 자, 결국에는 이 문제는 난이도 좀 상으로 봤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문제 푸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시간이 부족했다면 나중에 푸세요. 알겠죠? 이런 건 놔두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고 좀 시간이 남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씩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는 자료를 분석하기 좀 어려우기 때문에 시대를 파악하는 것을 더 중점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자료는 그대로 시대하고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라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 해석은, 이건 제가 실전 모의고 3에도 많이 언급하는 건데, 절대로 역사적 상황을 왜곡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역사적 상황은 자료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역사적 상황과 자료 해석이 불일치할 때는 그게 오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명과 청, 그 처음 초기 단계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시기를 묻는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제 4번 갑니다. 자, 4번은 밑줄 친 이 농서가 처음 편찬된 시기의 문화인데요. 농상점료가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의 경험이 풍부한 각 도의 농민들이 물어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농서는 뭐 농사직설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거의 다 맞췄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단어 갖고 풀지 말란 얘기입니다. 농삼집료 이거 하나만 갖고 고려말 원나라 책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읽으셔야 되는 거고, 그런 함정, 그런 실수는 안 하셨을 것 같고. 1번에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표현하는 목요도원도. 자, 이거 저 언젠지 어느 왕인지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15세기인 건 알잖아요. 그쵸? 목요도원도, 도하서와원 안견이 그린 목요도원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다 15세기인 것이죠. 그래서 15세기인 건 전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갈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조계종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울 쪽이니까 무신직건기 되겠고요. 3번에 윤유, 사문난정. 자,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 그렇죠? 숙종. 그리고 뭐 그때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진경산수와 풍속화. 이거만 영조 때긴 한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조선 후기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정답은 1번으로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농사직설을 문화사에도 다루긴 하지만 경제사에도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문화사의 문화유산은 결국에는 시기 파악 문제로만 나오는 거예요. 문화유산은 예전에는 뭐 그 문화유산의 명칭도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법천사, 지강국사, 현묘탑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공무원의 형태의 문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단어, 용어를 암기하는 형태의 문제보다 이 문화유산이 나왔을 때의 시기를 묻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걸로 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사는 시기 파악이다.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문화사는 시기 파악이다. 시작. 문화사는 시기 파악이다. 그렇죠? 반드시 문화사 공부할 때는 시기 연결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5번 갑니다. 5번 문제의 이 문서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시된 내용을 좀 보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죠. 그리고 오랑캐 풍속을 위하여 진도로 도읍을 옮겼다. 그러니까 이건 삼별조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도로 도읍을 옮겼으니까. 삼별조 얘기니까 최유가 만든 거죠. 최유가 만든 조직이다. 정답은 1번 갈 수 있겠네요. 이번에 최충원이 만든 신변보, 이거는 도방을 다시 경대승이 만들었던 걸 부활시키죠.
그 다음에 3번에 거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이거는 정종 때 만들었던 광군 얘기할 수 있겠고. 4번에 상성총관부를 수복했다. 이거는 이제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 중심으로 국민왕 때 시도했던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특별한 조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갈 수 있는데, 자, 이거는요, 제가 그 투앤투 진행을 하면서 이른바 고려 첩장이라고 해서 당시 삼별초가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내용을 좀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지금 원문이 나왔는데 그 출처가 나왔죠. 고려 첩장이라고 해서. 고려 첩장을 잡고 푼 사람은 문제가 좀 쉬웠을 거라 생각도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것까지 알아야지 푸는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게 어느 조직인지만 연결하는 형태의 문제여서 좀 쉬운 문제이긴 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갑니다. 자, 6번은 다음 글을 남긴 국왕의 제위기간인데요. 예, 이것도 쭉 읽다 보면요. 밑에 세 번째 줄 청천강 이북의 수많은 생령이란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청천강 이북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또 비변사 등록이 또 그 출처가 되겠네요. 그 조선 후기 때 있어서 청천강 이북에서 일어났던 난 홍경래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홍경래난 1811년이니까 순조 때라 볼 수 있겠어요. 발문 잘 읽어야죠. 다음 글을 남긴 국왕의 제위기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을 남긴 국왕이 제위기간 때에 있었던, 그러니까 왕조사 묻는 문제죠. 그래서 이건 순조 갈 수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순조 때의 공로비 해방 정책, 정답은 2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재우가 동학 창도한 건 1860년이니까 순헌 철할 때 철종되겠고, 3번에 미국의 쌍선의 제너럴 쇼먼 사건, 이거는 이제 흥선대원군 때 되겠고, 자, 4번에 삼정의 문란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 이거는 임술론민 붕괴가 일어났던 1862년이니까 이것도 순헌철, 철종이 되겠죠. 이렇게 정답은 2번으로 쉽게 풀었을 겁니다. 자, 난이도 하루 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공개특강 자료에 좀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순조 때에는 세도정치 안동김씨가 시작되었고, 신유박해가 있었고, 공로비 해방, 홍경래의 난 이렇게 같이 써놔버렸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나눠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왕 중심으로 같이 봐줄 수 있는 시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 수업을 특징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화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상 홍경래의 난하고 이 공로비 해방 정책은 내용이 달라요. 공로비 해방 정책은 사실 신분제도 얘기할 때 하고, 홍경래의 난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의 사회 얘기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 중심으로 묶는 거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건 필수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후기 천주교 관련. 이 문제가 최고 난이도의 문제로 좀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익숙하지 않아서 좀 문제 풀 때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럼 가볼게요. 기해 사옥대, 기해 박해라고 가죠. 흑산도로 유배됐던 정약전, 그쵸? 그래서 자산어부를 저술했다. 여러분들, 정약전은 정약용의 형이죠. 그럼 정약용, 정약전 유배됐을 때 이거는 다 순조 정순왕후가 시파에 대한 보복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조 때 등용되었던 정약용, 정약전, 이가완, 이승훈 이들에 대한 보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신유박해로 가야죠. 기해박해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 안종복의 천황문담, 이건 사실 제가 이론 때는 안 다루고요. 이거는 약간 심화 투앤투 때 좀 다뤘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제가 투앤투 때도 많이 강조하는 건데, 이게 제자가 안종복이 있고 정약용이 있다. 정약용은 천주교를 받아들였지만 안종복은 천주교를 부정하는 천황문담이라는 책을 썼다. 이건 투앤투 때 좀 간 거예요. 그렇게 갔고요. 3번에 1791년 윤지충, 신주를 없앴던 그 사건. 자, 이거는 진산 사건이라고 하고, 자,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박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의 박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의 박해. 정조 때 처음 있었던 천주교에 대한 박해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조 때 있었던 박해인데 1791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4번에 신유박해 때 황사영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조선의 신앙과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데, 황사영 자체가 정약용과 같은 친척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유박해 때가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니까 정답 1번이 되는데요. 자, 이 문제를 좀 어렵다 보는 것은요, 결국엔 신유박해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기해박해라던가 또는 신의 박해라던가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은 먼저 그 신의 박해, 진산사건, 윤지충 소각사건, 이게 바로 정조 때 처음 박해라고 봤고, 이거는 제가 그 공개특강 때 쭉 다루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정조 때 천주교 박해가 처음 시작됐다. 그쵸? 예, 신의 박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정순왕후 때, 순조 초기 때, 그쵸? 그때는 신유 박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약용 유배, 그쵸? 이승훈 사형, 그쵸?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정약전, 예, 흑산도 유배, 그쵸? 그런 거 나오는 거죠. 황사문 백사 사건까지, 그쵸? 하나만 더 간다면, 기해박해라고 있죠, 기해박해. 이거는 다시 풍량조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쵸? 그때 또 탄압이 나타나게 되면서 척사윤음이라던가 또 오가자통이라던가 이게 다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흥선대원군 때는 병인박해, 그 정도 갈 수 있겠죠. 병인박해는 뭐 많이들 익숙하게 아니까 그 정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1번인데 잠깐만요. 이 문제는 사료가 없어요. 사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는 그 앞으로 공무원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고에 바로 사료 중심의 문제를 많이 출제할 거라 봤기 때문에 지방직에서 사료를 19개나 출제를 해버렸죠. 근데 그것은 작년의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은 이어진다라고 봤지만 올해는 그렇게 사료를 그렇게 어려운 사료를 많이 제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료가 제시돼도 사료 분석이 좀 되신 분들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문제는 사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어렵게 낸 겁니까? 천주교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 천주교를 다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다 알아야 돼야 되고 그 박해 과정에서 나타났던 처형당했던 인물들을 다 연결시키고 적용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의 특징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결국에는 단순하게 문제가 반드시 나와야 될 것만 나오지 않는다. 그 선지 자체를 확장해서 묻는 문제들을 좀 많이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을 볼 때 하나만 보지 말고 그 내용들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7급 정도의 수준의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7급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내용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자세하게 파고들어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대별로 아주 중요한 특징, 그 관련된 인물, 알겠죠? 그걸 좀 연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해설을 딱딱하게 하죠? 저 카메라 때문이에요, 저 카메라. 저 카메라가 나를 아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예. 카메라 반갑습니다. 좀 마음이 편하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인드 컨트롤 좀 하면서 8번 좀 편하게 좀 갖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수업하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화내는 거 아니고요. 좀 강조한 차원에서 약간 목소리가 좀 커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8번 가볼게요. 자, 조선시대 때의 사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 여러분들 이제 정도전은 성리학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상 포용한 거 여기까지는 되죠. 15세기니까요. 자, 근데 특히 춘추를 통해서 국가 통치 이념 춘추 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잠깐 놔둡시다. 이번에 이황이 조선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통치체제 정비 수치제도 이거는 이황이 아니라 이의로 가야 되겠죠. 이건 잘했을 거예요. 3번에 18세기 때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는 호론과 같다고 하는 낙론. 호락 논쟁이죠. 호락 논쟁은 조선 후기 때 이기 논쟁이 16세기로 봐고 호락 논쟁을 한 18세기 바로 숙종 이후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호락 논쟁을 이제 정답으로 갔네요. 정답 3번 되겠죠? 4번에 유영원과 이익의 사상을 계승했던 김정희. 김정희가 갑자기 왜 중농학파를 이어진다라고 봅니까? 전혀 연결할 수 없겠죠? 예, 김정희는 뭐 이런 인물이 아니라 금속학 연구자죠. 그래서 뭐 들어봤을 겁니다. 금속과학록. 그렇죠? 진흥환 순수비 중에 북한산 순수비 밝혀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고 19세기 인물이죠. 세안도까지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번은 이제 틀린 얘기고 정답 문제 3번으로 갈 수 있는데 아마 1번에 이 춘추 이게 조금 헷갈렸나요? 그런데 뭐 3번이 확실히 정답이 되잖아요. 예, 4번은 뭐 이거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1번의 춘추 이건 살짝 그 춘추에 대한 얘기는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자, 춘추는 이제 공자의 서적 중에 5경 중에 하나였고, 자, 그래서 이제 공자의 고향인 춘추 시대 때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 이것은 특히 왕도 정치에 대한 내용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왕도 정치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 이 춘추는 15세기 훈구파의 사서입니까? 16세기 살인파의 사서입니까? 살인파의 사서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살인 쪽의 입장인데, 자, 솔직히 얘기할게요. 예, 저 이론 수업 때는 춘추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론 수업 때는 그냥 15세기 훈구파들은 주례를 강조했고 16세기 때는 사림들이 향촌자치, 교화를 강조했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투앤투 때 반드시 좀 건드렸습니다. 춘추 때 아예 필기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15세기 때는 훈구들이 주례를 강조했고 16세기 때는 왕도를 지향한 향촌자치를 지향한 책이 바로 춘추였다.
저 약간 조금만 잘난 체 좀 할게요. 예, 저 새끼 존나 잘난 체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강조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다른 뭐 강의라던가 책을 제가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춘추가 이게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다른 책에는 좀 있나 좀 확인해봤는데 민중사에 아이고 이렇게 그 고유명사를 거론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론서 그 책에 없어요 춘추가.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많은 유명한 책들을 확인해 보면 춘추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입으로 풀었거든요 이거 반드시 분명 맞죠? 예, 우리 트웬트 붙는 분, 예, 우리 언니분, 예, 춘추 언급했었죠. 예, 고마워요. 예, 자, 제가 가르쳤던 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조한 겁니다. 예, 그런 건데, 예, 결국엔 근데 사실 춘추 이걸 알고 모르고 이거 갖고 이제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예, 정답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다음 9번 가볼게요. 박은식의 이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인데 쭉 읽어보면 만세 시위,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화성 제압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3.1운동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공부를 해야지 하는 게 아니죠. 화성 제압리 사건은 다 유명하죠. 자,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 바뀐 것, 대규모 만세운동, 세계 약소민족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파리강의회의 신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렸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어쨌든 파리강의회에 그 김규식이 파견된 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신규식이었을까? 이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사실 공무원에서는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오류를 내는 문제는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1, 2, 3번이 이거 3.1운동과 연결시켰을 때 오답이 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4번에 살짝 함정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규식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파리강의회의 김규식 파견을 주도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리강의회 김규식 파견을 주도했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규식이 파견되었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신규식이 파리강의회에 김규식 파견을 주도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9급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아야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9급에서 제가 다른 부분들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도 문제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정답은 이제 4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난이도 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할 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4.19혁명 이후에 나온 건데 정답 4번으로 갈 수 있죠. 허정가도 정부 결국에는 내각 책임제 양원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이고 50총선거가 4.19하고 관련이 전혀 없지요. 50총선거는 우리나라 남한만 최초의 총선거가 되는 거고 농지개혁도 이것도 이제 재헌위에서 만든 49년에 법으로 제정됐고 50년부터 실행이 옮겨졌는데 이건 50년대 후반에 이미 다 실행이 옮겼다 보기 때문에 4.19와 관련이 없습니다. 3번에 남북 통일 문제 아주 자신감 있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은 좀 정답이 되기 힘들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 중에 조금이라도 이루어져 봐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함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고요. 또 실제로 뭐 학생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제 그 혁신계 세력들이라고 있죠. 그들이 이런 북한하고의 이제 통일 교류에 대한 많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남북 학생 회담이라던가 또는 중립화 통일론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었어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3번 얘기할 수 없겠고요. 정답 4번입니다. 난이도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11번 문제는요. 이거는 뭐 수업 때도 많이 언급한 겁니다. 이론 때도 많이 언급을 했었던 거였죠. 고구려공대 신라에 주둔했고 그 다음에 동의매금이라는 표현은 아주 강조했던 제가 수업 때 맨날 아주 목에 핏대 세우면서 강조했던 얘기였죠. 중원고구려에 비해서 나온 얘기였죠. 고구려의 천하관 저는 이른바 스웨거라고 얘기했죠. 고구려의 스웨거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던 문제여서 뭐 사실 쉬운 문제라서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건데 어쨌든 정답은 3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2번에 집안고구려비가 나왔는데 이게 2012년에 그 길림성 집안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비고 현재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까지 그 확정이 안 됐던 부분이긴 한데 선지로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집안고구려비는 제가 써놨던 내용을 좀 읽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영일냉수리비는 좀 제가 강조했죠. 지증왕 때 재산 분쟁에 대한 처리, 그쵸? 영일냉수리비. 그래서 그거는 선지로만 나왔지만 앞으로는 사료로도 좀 나올 수 있겠고요.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12번 갑니다. 12번은요. 이것도 뭐 사실 불림문자라던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견성오도 이런 것들은 선종에서 많이 다루는 한자성어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예 발문에서 신라 하대록까지 제시해 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종 갈 수 있겠죠? 그 선종 얘기는요, 1번부터 4번에서 호족들이 많이 선종을 수용했지요. 정답 2번으로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전제관권을 강화시켜주는 이념, 이건 교종 쪽으로 봐야 되겠고요. 왕실은 이 사상을 포섭하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자, 잠깐 넘어갈게요. 자, 4번에 인도에까지 가서 공부했던 승려, 뭐 특히 이 겸익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인도에 또 왕후천축 국전 썼던 해초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선종과는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3번이 조금 애매했을 텐데, 왕실은 이 사상을 이제 포섭하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선종구산 중에 왕이 선종구산을 끌어들이고자 했던 노력 저 몰라요. 저 찾아보니까 도희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홍척이라는 인물이 흥덕왕과 교류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실 차원에서 선종구산을 수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3번 선지에 왕실은 이 사상을 포섭하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누가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선종구산 중에 하나라도 왕과 손잡고 움직임이 있다면 이건 오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선지는 뭐 어떻게 바라봐도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결론입니다. 배운 적 없어요. 그리고 단정적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에서 정답은 정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2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였고 풀 수 있는 그런 선지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2번으로 가면 되겠고 나머지 갖고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이런 거는 사실 함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였지만 2번이 확실히 맞기 때문에 여러분의 확신으로 가십시오. 알겠죠? 자, 이제 13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 카페에다가 이거 제가 살짝 그 자료를 좀 올려놨는데요. 무풀이던데요? 댓글이 전혀 없던데요? 저 이거 밤새서 만든 거 아시죠? 제가 밤새서 만들었다고도 올려놨는데 한 새벽 1시부터 해서 아침 8시까지 9시까지 만들었어요. 밤을 새면서 해가 뜨는데 해를 보면서 이걸 만든 건데 저 만들면서 막 혼자 웃고 막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정신병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왜냐면 이거 내가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이렇게 나왔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학생들이 알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풀 때 적용되는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혼자 막 웃으면서 막 하하하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댓글은 없더라고요. 근데 댓글이 없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그 알바 댓글이 참 많구나. 사실 여러분들이 봤는데 댓글을 안 단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죠. 댓글 이렇게 달만한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 국가직 받던 거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한다는 게 되게 용감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저는 좀 섭섭했고요. 그런데요, 뭐 꼭 댓글 안 달아도 되는데 이 얘기는 좀 해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식의 문제는 제가 문제 풀 때 접근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이걸 알아야 제가 다음 대비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방향은 제가 잡을 수 있거든요.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학생들의 어려움, 학생들이 문제 풀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제 스스로 노력해서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나 아니면 지금까지 1년 동안 저한테 쭉 하셨는데 좀 실수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또 지방직 대비 활용점정 파이널에 또 적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댓글은 안 달아도 상관없는데 저한테 말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13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 실학자인데요. 이건 좀 반가웠을 거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서양이 변두리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 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던 홍대용의 글이죠. 이건요. 자, 저 활용점정 국가직 사료 분석에 적중했던 부분입니다. 적중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직접 제시를 좀 했고요. 그렇죠? 또 이거 제가 혹시 지난달에 했나? 2배수 모의고사 하나 올렸어요. 20문제인데 한 40문제를 한번 올렸는데 거기에 이거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이 사료 똑같은 문제가 하나 좀 있어요. 2배수 풀어보신 분은 똑같은 문제를 본 겁니다. 저는 문제를 제 거를 풀어야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엔 제가 올린 자료는 좀 활용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활용해 주길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푼 사람과 안 푼 사람은 느낌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쨌든 좀 제가 올리는 것들은 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마경륜 의산문답, 이거 홍대용의 글이죠. 특히 홍대용은 균전제를 또 언급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마경륜에는 균전제, 의산문답에는 지구자전설, 지전설을 얘기했죠. 그렇죠? 홍대용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던 인물이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번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동국지리도 아주 중요한 실증적 지리서였고요. 3번에 동사. 동사는 이제 그 자연, 환경, 그다음에 풍속, 인성의 독자성 이런 얘기인데 이거 사실 한자를 좀 써줘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여기서의 동사는 이사죠. 이사. 그쵸? 사실사 짤 때 사죠. 그쵸? 일사. 그쵸? 만약에 동사할 때 이게 역사 자자 들어가면 이건 이종의 동사로 가야 됐었죠? 그 동사는 이거 좀 많이 한자로 좀 구별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문제 자체가 한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한자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의 조선 자연환경 풍속 인성의 독자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북벌을 좀 비판하고 붕당을 좀 비판했던 허목의 남인 계열의 허목의 동사 그 얘기는 홍대공항은 전혀 관련이 없죠. 4번에 동국지도 지도의 과학화. 여기서의 동국지도는 아마 축척을 처음 사용했던 조선 후기의 정상기의 동국지도로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세조 때 동국지도도 있는데 이건 정상기의 동국지도로 좀 보여집니다. 정답하고는 좀 관련이 없죠. 정답 2번 되겠죠. 됐죠? 자, 14번 갑니다. 자, 14번은요. 이것도 한국강복군 얘기인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총사령관은 이청천, 참모장이 이범석. 이청천? 지청천 아닌가? 잠깐 놔두시고요. 어쨌든 지청천과 이범석이 총지휘를 했다. 영국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인도, 미얀마에서 자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었고요. OSS, 미국의 정보전략국, 그쵸? 도움을 받았죠. 국내 진공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요. 4번에 조선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였다. 자, 조선의용대가 합류한 건 맞아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이 조선의용대가 분화되면서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가고 대표적인 대원들은 김두봉이라던가 무정 이들은 바로 조선의용군을 편성했고 조선의용군은 전혀 한국광복군과 관련이 없지요. 그 정답은 이제 4번으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문제는요. 결국에는 이 무장독립전쟁에 많은 군대가 나오는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 정도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현대사 파트에 대한 학습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주 지엽적인 거 안 나와요. 자신감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게 나옵니다. 알겠죠? 아주 지엽적인 게 나온다면 다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군대를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1번 선제 이청천 나오는데요. 이청천과 지청천은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공부한 한국사에서는 경찰과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단어의 오류를 만들어가지고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나머지 선지들이 다 정확히 맞을 때.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단어의 오류 갖고 출제하는 문제들은 저희 공무원 문제하고 좀 그렇게 약간 거리가 좀 있어요. 혹시 이청천이라 해서 지청천인데 해가지고 고르신 분들은 조금 공무원 한국사 문제의 특징을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4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 난이도 한 중으로 본 이유가 조선의용군과 조선의용대는 아주 정확히 다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아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으로 좀 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개 특강이라던가 다양한 데에서 좀 많이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15분 가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수업 때 혹시 이렇게 갔었는데 이거 좀 갈게요. 그 근현대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여기에 충칭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우한이 있고 한커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예난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광복군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조선의용대가 있고 여기 이제 조선의용군이 이렇게 있는데 조선의용대가 1942년에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고 대원들은 조선의용군으로 갔다. 이렇게 분화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암기법을 이렇게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자기 머리 좀 떠올려 보라고. 자기 머리 대가리가 좀 크지 않냐고. 그래서 대가리 크군 이렇게. 그래서 대가 먼저고 군이 뒤다.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먼저고 따로 나와가지고 조선군을 이루었다. 그 대가 먼저고 군이 다음이다. 그리고 대가 밑이고 조선의용군이 위다. 이렇게 제가 수업을 했던 것 같거든요. 대가리 크군. 혹시 이거 시험 보면서 대가리 크군 이거 혹시 떠오르신 분은 제가 음료수 사드릴게요. 대가리 크군 이거 떠올랐다. 잠깐 손 들어 보실까요? 좀 한 명이라도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저기 한 명 계시네요. 고마워요. 저희 암기법을 기억해 주시고 그쵸? 대가리 크군 이거였는데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15번. 자, 이거 살짝 좀 공부를 안 하신 분은 힘들 수 있었을 것 같다 싶어요. 난이도 한 중으로 봤는데, 여러분들 먼저 그 니은은 확실히 괜찮죠. 김성수, 송진우 계열은 한국민주당이니까 근현대사를 한 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니은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면 정답 3번 아니면 4번이 되는데요. 득요새 안재홍은 이제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를 표방했던 안재홍은 국민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에 여훈이 형이 만든 단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조선 신민당이냐 인민당이냐, 이건 한 번쯤 본 사람은 인민당으로 갔었을 것 같고요. 이 조선 신민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북한 내에 있는 좌익 정당으로 김두봉 쪽이라 보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 조선 신민당을 알아야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여운형이 만든 정당이 인민당이다. 예, 이 정도만 연결시켜도 예,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단순 암기였습니다. 정당 이름 연결하는 건요. 예. 다음에 이제 16번 가볼게요. 근데 정당 이름 암기인데 현대사에서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운형이라는 인물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은 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은 현대사뿐만 아니라 근현대사 파트에서는 인물이 좀 중요합니다. 그 인물과 관련된 단체는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16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아주 기초 이론 수업 때도 처음부터 했던 부분입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제주 빌레몬 가르친 적 없어요. 이론에도 가르친 적 없고 심화에서 가르친 적 없어요. 평양 만달리 이론과 심화 다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청 강조했던 것 딱 하나 있다면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는 공주 석장리다. 이건 이론 첫 수업할 때 제가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도 정답 2번으로 풀 수 있죠. 그쵸? 그거 하나만 알고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 공주 석장리가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북한은 솔직히 말하면 저 이렇게 갔습니다. 북한은 솔직히 말하면 최초에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는 1930년대 종성 동광진이죠. 그쵸? 일본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었잖아요. 이거 인정 안 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방 이후이기 때문에 웅기군 이제 굴포리가 나온 건데요. 웅기 굴포리가 나온 건데, 솔직히 말하면 웅기 굴포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공주 석장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문제 맞추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유물 유적들은 좀 이렇게 제가 해설 올린 것 같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 가보도록 합시다. 17번도 아주 기본 이론에서 제가 다뤘던 부분이죠. 그쵸? 이것을 폐지했던, 신문학 때 폐지했던 이것은 바로 노급이 되겠죠, 노급. 그쵸? 자, 노급이라는 건, 자, 1번 선지는 조금 난이도 있어요. 이건 좀 이따 가고요. 2번에 수급자가 토지로부터 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노역도 동원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나시죠? 읍! 어떻게 봤습니까? 읍으로 끝나는 것은 조세, 곡물, 노동력 다 증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러면 시급도 포함되나요? 가능한 얘기죠. 2번 선지는 노급, 시급 다 가능한 얘기예요. 정답 2번 갈 수 있겠죠? 자, 3번에 삼국통일을 위해 국가에 큰 공을 세웠을 때에는 이렇게 지급했다. 그런데 국가에 큰 공 세우면 노급 줘요, 시급 줘요? 아, 대답이 왜 그러세요? 군공을 세웠을 때 노급이에요, 시급이에요? 시급 주잖아요. 그쵸? 그 정도 잘못됐고, 육투품한테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육투품에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큰 공을 세웠을 경우에는 시급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4번에 출락이 고자는 양민 농민이 백정이 공동으로 경작하였다. 백정이란 말 자체는 고려 때 나오는 표현이죠. 그쵸? 예, 그리고요. 예, 뭐 백정이 공동 경작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민전에 적용됐을 경우 이제 노급을 이제 받은 귀족한테 이제 지급하는 거죠. 그쵸? 이런 거 아닙니다. 4번에 이제 백정은 아니고 그냥 농민이 만약에 공동 경작한다면 이건 민정무서에 나왔던 내시령답, 관모답, 촌주의답, 마전 이런 것들이 다 공동 경작지로 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알아서 풀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정답은 2번으로 갈 수 있는데 1번이 조금 생소했어요. 이것이 폐지되자 정의 모든 토지는 왕토사상이라는 것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자, 잠깐 쳐봅시다. 신무랑 이후에 성덕왕 때 정전 지급됐죠. 정전은 왕토사상의 근거에서 지급된 거 맞죠? 그쵸? 그러면 정전을 지급했던 건 왕토사상의 근거에서 지급한 건 맞는데 왕토사상이라는 게 그때 처음 나온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정전이 지급된 거는 시기 잡아내야 되는데 왕토사상이라는 건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정전을 통해서 그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것도 시기예요, 시기. 왕토사상이 정전 때 처음 나왔다. 뭐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죠? 혹시 이렇게 배웠던 적도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론서에서 왕토사상이라는 건 아예 그 고대 경제 처음 시작부터 나와버려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 때 크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셨을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가 최고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자, 18, 19, 20 T자형 푸신 분들은 이 뒤로 가서 좀 힘들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에 것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혹시 T자형으로 푸신 분 잠깐 손 들어 보실래요? 예. S자형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네요. 근데 T자형 분들 좀 뒤에 가면 좀 갈수록 좀 힘들었던 건 맞죠? 예. 힘들긴 했었을 거예요. 근데 한번 해봅시다. 18번 문제.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먼저 자료는 서욱제 잡아낼 수 있죠. 서욱제를 통해서 고구려 연결할 수 있겠죠. 자료는 서욱제는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고구려 한번 가봅시다. 기억에 고국천왕 사후에 왕비인 우씨와 왕의 동생인 산상왕과의 결합은 취수원은 형사취수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국천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왕비가 그의 동생인 산상왕과 결합했다는 얘기입니다. 형사취수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게르부고씨의 왕위 계승권이 확립된 이후에 연나부 명림씨의 출신의 왕비를 맞이하는 관례가 있었다. 게르부와 전로부의 결합이 있다는 건데 전로부가 아니라 연나부라고 써놨네요. 여기는요. 예, 그런 게 있는지는 좀 이따 보겠고요. 관나부인이 왕비를 모함해서 죽이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질투죄로 사형을 받았다. 관나부인 얘기인데요. 이건 좀 생소할 텐데 좀 이따 볼게요. 먼저 4번에 김흠문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다. 군광이 중국식 혼인 제도를 수용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좀 이따 볼게요. 다 좀 이따 봐야 되네요. 예. 자, 이럴 때는요.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이거 가장 제가 상으로 봤습니다. 예,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자, 공무원 한국사의 특징을 파악합시다. 공무원 한국사는 선지의 오류를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연나분지 전로분지 그걸 고려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국천왕 이후에 형사취수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출제하지 않고 형사취수제가 고구려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요. 지금 현재 관나부인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질투를 했을 경우에는 여자는 죽여버린다는 내용이 고구려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김흠돌이라고 하는 자의 동생이 김흠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모른다 한다 하더라도 고구려의 혼인제도가 고유의 혼인제도를 유지했는지 아니면 중국식 혼인제도를 받아들였는지를 구별하면 되는 거였죠. 고구려가 중국식 혼인제도를 받아들였다. 배운 적 있습니까? 아니죠. 중국식 제도를 수용한 거는 결국에는 무열왕 이후 아닙니까? 태종무열왕 중국식 시호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통일신라가 되는 거죠. 됐죠?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죠? 선지에 함정을 넣지 않습니다. 내용을 갖고 이게 고구려인지 아닌지를 연결시키는 거였는데 문제 풀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가십시오. 형사취시대가 있었는지 있었잖아요. 고구려. 그쵸? 그 다음에 서욱제 다 알겠고 그쵸?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예, 게르부고씨 왕위 세습 아시잖아요. 그쵸? 게르부고씨 왕위 태조왕 때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전로부가 왕비족이 된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관나부인 질투 그쵸? 이것도 고구려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쵸? 그 정답은 그래서 4번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고국천왕 사후에 이렇게 된 것은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배웠을 거예요. 고국천왕 때 왕의 부자상속은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자상속이 예외 규정인데 부자상속이 되려면 고국천왕의 아들에게 왕위를 올려줘야 되는데 거기 나오는 산상왕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상속이 단행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왕비가 동생과 결혼했기 때문에 형사취수가 있었고 그 산상왕 다음부터는 아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부자상속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도를 만든 건 고국천왕이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진 건 산상왕 다음이라고 하는 건데 좀 너무 들어가죠. 그쵸? 이건 너무 세부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그냥 이것은 고국천왕 때 이런 그 이후에 이렇게 형사취수가 있었다 그 얘기인 거고요. 밑에 이번에 게르부고씨 태조왕 때 됐죠. 그리고 전로부가 왕비가 됐던 게 바로 고국천왕 때인데 이때가 바로 전로부를 다른 말로 연나부라고도 한다는 건데 근데 그걸 꼭 알아야지만 푸는 건 아니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나부인 얘기인데요. 관나부인 얘기는 장발부인으로 아주 유명했던 이 관나부인이 당시 중천왕의 이제 소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노부 출신이기 때문에 관나부인이 되겠죠. 중천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왕후가 이 관나부인을 이제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제 모함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발부인이 또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막 질투를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장발부인인 관나부인을 아예 죽여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왕비도 관나부인을 질투했고 그 과정에서 왕비를 좀 이제 죽이고자 하는 움직임도 사실 관나부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왕은 그 왕비를 좀 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나부인을 죽였던, 질투를 했을 경우는 죽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담겨져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관나부인 얘기, 저 이론, 심화, 기출 모의고사, 그리고 실전 기출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사료 분석, 활용 점정, 여기서 다룬 적 전혀 없습니다. 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관나부인 전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다뤘어요. 언제 다뤘냐면 실전 모의고사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7급 문제를 모의고사로 봤어요. 한 2번씩 7급 문제를 봤어요. 7급에서 관나부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깊이 있게 다룰 게 아니라 그냥 관나부인은 고구려 때 질투죄로 죽임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만 건드렸어요. 7급 문제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체감 난이도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7급 수준의 깊이 있는 학습을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7급 문제의 선지만 알고 있어도 9급에서는 자신감 있게 문제 맞출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실전 모의고사반 수업 들었던 분들 잠깐만 손 들어주실까요? 잠깐만. 예, 여기 이렇게 많진 않은데 들었던 분들 관나부인 혹시 기억나셨나요? 예, 기억나셨나요? 혹시? 예. 그래서 이렇게 기억나신 분은 문제 푸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9급을 난이도 있게 내는 방법이 7급의 선지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7급처럼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7급의 선지를 갖고 오기 때문에 7급의 문제 정도는 꼭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 저는요 사실 9급의 2010년부터 2012년의 문제들은 다 해설지를 제가 잘 동양역사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7급 안 올려놨어요. 7급 이번 주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한 5월 말까지 다 올려놓을게요. 문제와 해설지. 알겠죠? 그래서 지방직 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2012년, 2013년부터 2010년까지의 7급 문제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풀었을 때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선지를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고 정답만 확인하고 해설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7급을 여러분의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도움이 된다. 보면 도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답은 4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김흠문이라는 자가 바로 이제 김흠돌의 동생이랍니다. 그래서 이 자가 결국에는 자기의 또 딸을 또 이제 신문왕과 혼인시켰다 이 얘기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거 찾아서 한 거예요. 저도 김흠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저 딱 문제 보고 중국식 혼인제도? 고구려의 중국식 혼인제도 수정한 게 있었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정답 갔어요, 저는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갈 수 있겠고요. 19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이제 형률제도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도 난이 성으로 봤는데요. 왜냐하면 1번 선지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정답은 쉽게 나와요. 당나라의 것을 끌어다 썼고 때에 따라 고려의 실정에 맞는 율문, 그쵸, 이런 것들을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래도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려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당나라에 많은 법들을 참고한 건 사실이죠. 그쵸? 당나라의 율령이 아주 유명하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건 맞죠. 그리고 고려의 실정에 맞는 율문도 있었습니다. 법 전문이죠, 율문. 그쵸? 근데 이번에 행정과 사법이 명확히 분리됐다. 이건요, 시대를 막론하고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이전은 다 틀려요. 행정과 사법과 군사는 다 지방관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분리됐다, 자신감 있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보개혁 이후에나 분리됐다 봐야 되겠고요. 3번에 실용주의하고 배상제. 이게 저는 문제 풀 때 약간 체감 난이도 높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용주의, 배상제 한자식 표현인데 뭐야 이거 한자가 왜 나와?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실형은 실형을 산다. 형벌이 적용된다. 배상은 배상한다. 그쵸? 근데 일책십이법 이거 실형의 배상이에요. 배상이죠. 절도하면 12배 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상제죠. 근데 고려나 조선이나 법률이 있는데 배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형을 사는 거 아닙니까? 태장도의사 밑에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형벌을 언급한 것인가? 형벌로 적용한 거니까 형벌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니까 실형주의가 맞는 얘기인데 좀 어려웠을 텐데, 근데 좀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형, 배상 이거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나와 있는 단서는 뭐 아주 핵심적으로 틀린 거죠. 태장도의사 이거 다 아시잖아요. 5가지로 되는 거죠. 기본적인 얘기죠, 이건요. 근데 저는요 이걸 왜 상으로 봤냐면요, 실형주의 배상제 이 말, 그리고 태장도유까지는 아는데 사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이도 좀 상으로 봤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중간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류층이 있다는데요. 자, 남반은 고려시대 때에 이건 좀 강조했어요. 남반은 고려시대 때 궁궐에 있는 학업관리를 남반이라 한다. 예, 그리고 잡류설이 이거는 관청에 있는 학업관리잖아요. 그렇죠? 남반은 궁궐에 있는 학업관리니까 내류직이라는 말이 좀 힘들더라도 이게 이제 궁궐에 있는 잡무를 담당하는 벼슬 내류라고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한자식 표현 나오면 한자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한자는 살짝 어렵게 내려고 그냥 하나의 장치를 준 거예요. 근데 한자가 여러분들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남반이 궁궐에서 일하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남반은 반으로 끝나면 문반, 무반, 남반, 궁궐에 있다. 강조했었죠? 맞는 얘기죠. 이번에 하급장교들이 신분증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리됐다. 하급장교는 자 질문 대답. 군반이에요, 무반이에요? 군반으로 봤죠. 군반이 군공을 세우면 무반된다. 무반은 귀족으로 봤지만 군반, 하급장교, 2군, 6위 얘네들은 중류층 맞죠? 군인전 받는 애들 맞지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3번에 서리는 중앙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기록과 문무의 관장, 하급관청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 얘기죠. 서리, 잡류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4번에 향리들은 양반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 자신감 있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거 솔직히 말하면 1번하고 2번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4번은 향리가 고려시대 때 과거 신출하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자, 제주과 명경과도 귀족과 향리자제가 많이 응시했다라고 봤었지요. 그러니까 제한 규정이 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중으로 봤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하가 될 수 있겠네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자, 잠깐만요. 총평 좀 볼게요. 분석 잠깐 볼게요. 자, 쭉 보시면 고려하고 중세가 내문항식 나왔다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네, 조선전기도 한 문제인데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긴 한데 뭐 조선 전기는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근데 조선 후기 비중이 엄청난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반 수업 학생분들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6개. 근대사가 안 나온 게 좀 의외예요. 근대사는 원래 한 2문제에서 3문제가량 나오거든요. 근데 근대사를 전혀 안 냈고 일제 2개, 현대사 2개인데 4문제인데 근현대사의 비중이 이렇게 높진 않았네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요. 지방특도 그럴까요? 예,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해요. 근현대사는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꼭 5개에서 6개는 꼭 출제하는데 이번은 좀 적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5개에서 6개는 항상 나올 것이다. 근대사의 비중이 제일 커요. 예, 그렇게 보고 다른별 분석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합시다. 여러분들 약간 가방은 좀 이따 사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총평과 대안이에요. 예. 정치 10개, 경제사 3개, 사회사 4개, 문화사 3개. 문화사가 좀 비중이 적었어요. 근데 문화사는 3개밖에 안 나왔지만 뭐니 해도 우리의 공무원 한국사회 문화사는 뭐다? 사상사다. 사상사가 2문제 나왔거든요. 문화유산이 하나 나왔고. 근데 실제 앞으로는 3개보다는 좀 더 한 5개, 6개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문화사는요. 그쵸? 상대적으로 경제하고 사회사는 4문제는 더 적당하고요. 경제사의 비중이 좀 적었어요. 예. 그리고 정치사는 10문제니까 항상 중요한 거였고. 자, 유형별 문항 분석에는 자료는 13개, 질문 답변은 7개. 근데 자료제 시형이, 자, 여전히 이게 사료액입니다. 예, 자료나 사료나, 그쵸. 여전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예, 근데 여기는 질문 답변형 문제의 그 비중이 좀 더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전의 사료 중심보다는 이제는, 자, 절충되었다. 사료와 질문 답변 형식의 공무원 문제의 특징이 절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기 추론형과 개념 이해형. 시기 추론하는 거 기본적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락을 좌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개념을 확장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좀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평. 자, 깊이 있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 발문과 자료만 보고 바로 정답 고르는 경우는 좀 적었다. 그래서 약간 난이도는 소폭 상승했을 것이다. 난이도가 높았을 거라 보는 문제들은 쭉 제시해놨고요. 자, 작년 거보다는 자료지식 문제는 좀 줄었고 개념 이해 문제가 다소 출제되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문제들. 뭐 천주교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쵸? 홍대용도, 노급 왕토사산 민족문서, 고려의 중립적. 그러니까 특히 노급 왕토사산 민족문서 이거 얘기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노급을 관료전하고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급을 왕토사상까지 연결시켰고 민족문서까지 연결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사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단편적으로 알아둘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7급 문제의 관련성. 예, 여기는 7급 문제의 용어, 개념 이게 부분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쭉 써놨지요. 관나부인 얘기도 그렇고요. 남방과 향리 역할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만요. 홍대용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9급에서는 홍대용이 책을 제시하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책을 제시한 이런 형태의 문제는 7급에서 나온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의사문답, 이마경륜 이런 것들. 알겠죠? 그래서 7급 문제는 좀 풀어봐야 된다. 오늘 제일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7급의 문제는 다뤄야 한다.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카페. 알겠죠? 카페 활용하시면 정말 한국사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나올 때일수록 여러분이 유리해집니다. 저는 한국사 더 어려워졌다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 학생은 더 한국사 때문에 훨씬 자신감과 국어, 영어를 커버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올해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학생들한테는 더 유리한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밑에 보시면요. 자료 해석형 문제는 결국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기본적인 시기를 파악하는 형태의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자료를 더욱더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기 추론형 문제는 여전히 중요했는데 이것을 합격 좌우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예, 넘기셔서 학습 대책 볼게요. 자,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올해 나왔던 사회복지직 문제보다 더 훨씬 좋았다 봐요. 그리고 사회복지직 문제보다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했다 봐요. 왜냐하면 연조기감 그리고 뭐 규사 뭐 이런 사실 조금 이 수업 때 많이 안 다룬 그런 역사서라던가 그런 의학서적이라던가 이런 거를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엽적인 암기사항을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지엽적으로 막 암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고득점이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확장해서 학습하는 게 더 필요하다 그 얘기인 거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인과관계와 그 다음에 동시대사 파악 이거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건 여전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7급 수준의 기출 문제는 꼭 다뤄야 한다 그 얘기인 거고요. 근현대사 또한 아주 깊이 있게 나갈 필요는 없어요. 예, 여러분들 제가 2&2에서는 전근대사는 심화로 갑니다. 근데 근현대사는 그냥 이론으로 가요. 왜? 근현대사는 깊이 있게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근현대사 학습이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활용점정 지방직 파이널에서는 근현대사부터 진행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예. 활용점정 지방직 얘기 잠깐 드릴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쭉 펼쳐놓을 거예요. 한 장으로. 그리고 한 장으로 펼쳐놓은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갈 겁니다. 필기 안 할 거예요. 천주교 딱딱딱딱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시대 구별하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활용점정 파이널 지방직에서는 아예 수업 안에 이 내용들을 다 소화해내는 방식으로 갈까 합니다. 예, 제가 가르치는 방식을 포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인과관계, 종합적 이해, 동시대 파악. 알겠죠? 예, 이렇게만 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경찰직 문제와의 차이를 밑에 제시해놨어요. 공무원 문제 계류부고시 연나부 이거 연나부가 전로부하고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찰직에서는 최순노의 시무 10조냐 28조냐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경찰직 대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단순한 지엽적인 암기 형태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합격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 동해한국사 박윤규가 여러분 지방직 합격까지 자 지방직이 330명이라면서요 부산에. 솔직히 말하면 국가직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험이 지방직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좀 예를 들고 싶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근데 예를 좀 들게요. 세월호 선장 본인의 삶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았죠. 그렇죠? 결국에는 고객 아니었습니까? 승객 아니었습니까? 그 기준, 그 가치 지켜내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잖아요. 나타난 현상 확인할 수 있었죠. 저의 삶의 가치의 기준은 학생의 합격입니다. 뭐 홍보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합격시킬 수 있는 고민, 방법, 그리고 연구, 준비 이것만 제대로 한다면 저는 이 공무원 학생들은 저의 진정성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달에 제가 살짝 아팠던 부분이 있는데 회복됐습니다. 지방직 대비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